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뜻밖의 여정 이 책, 2013년에 만들었던 책. 지금은 종이책은 구할 수 없고 리디북스에 전자책만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책 외에도 좋은 장애계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 그런 책 보셔도 좋고요.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히 추천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장애계에서는 장애 운동을 장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애 운동판. 장판에 살짝 발을 걸친 거라, 저는 이제 중앙 중심이 아니고 커다란 연맹이나 연대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복지관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서, 복지관에 일하시는 복지사들 이들이 또 승진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인근 지역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뭘 좀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2013년 뜻밖의 여정 이후에 한동안 좀 소강 상태였다가 2013년 뜻밖의 여정 이후에 그 다음 해에도 이제 그 책을 냈던 출판사에서는 다음 해에도 같은 작업을 했는데, 저는 그때는 빠졌었고, 장애인 부모님들의 생애서 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가끔 하다가 2018년 정도에 같은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역에 있었던 이제 복지관에서는 사실 뜻밖의 여정을 만든 게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서 큰 자산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한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발달장애인, 청년 발달장애인 당사자 생애사 쓰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발달장애 당사자 교육은 좀 자신이 없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바이올린 배우는 클래스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영상과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그 가르칠 자신은 없더라고요. 특히나 언어를 사용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어서 전화해 오신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거는 특수교육 한 분이나 언어 치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요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생님, 저희도 이제 치료 훈련 그만하고 그냥 일반 인문학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고 역시나 또 한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치료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약간 이렇게 뻥 하는 충격이 있어서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강사비는 매우 약소하다. 아, 괜찮다. 이거는 강사비에 연연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강사비 때문에 거절하는 일은 도서관이에요. 멀쩡한 도서관. 왜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도서관 강사비에 대한 거는 다음에 다른 썰로 풀겠습니다. 강사비는 매우 약소하다. 근데 강사비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취지에 나는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이제 작업을 했어요. 수업 시수를 되게 길게 잡았고요. 16강 이상으로 거의 한 4, 5개월을 계속 만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한 클래스에 10명 이하. 그리고 만약에 8명 정도가 되면 보조 선생님들이 2분, 3분 정도 들어오시는 걸로.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한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오는 선생님 있거든요. 자원봉사 오는 선생님 한 명 들어오고. 그리고 직업훈련이 가능한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되, 글만 쓰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쉽게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청년들에게 글쓰기 수업 절반, 그림 그리기 절반 해서 수업을 이제 2세트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앞 수업에는 제가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뒷 수업에 그림 선생님이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스케줄이 좀 만약에 다른 스케줄이랑 꼬인다 그러면 시간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대략의 이제 주제를 서로 맞췄어요. 제가 하는 것과 그림 선생님이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나를 소개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를 소개해요라는 소개글을 쓰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림 선생님은
자화상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을 했습니다. 3년. 중간에 코로나 심할 때 한번 쉬고 그 다음에 한번 해서 결과물을 처음에는 이렇게 큰 A4 용지 큰 책으로 냈어요.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큰 책으로 냈고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나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낸 건데 두 번째 낸 거는 내 마음이 보이나요가 부제예요. 발달장애 청년들과 했던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발달장애 자폐 그러면 1순위가 바리스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보통 이제 직업훈련이 가능한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직업으로는 바리스타가 가장 많습니다. 제과제빵이나 커피를 만드는 일 쪽으로 가장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보통의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고 노출이 되니까 발달장애인들은 다 바리스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발달장애인인 경우이고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신경다양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아주 단순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가기도 합니다.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떡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공장 안에서의 작업 가능한 빵 공장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하면 전선이나 전자제품의 아주 작은 단순 조립 노동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 화장실 가면 되게 큰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큰 휴지 만드는 회사에도 장애인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장애인들도 성인이 되고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가능하면 직업을 갖는 것이 사회 속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고 본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업교육을 하고 직업을 갖게끔 보조하는 것이 사회가 할 역할이지요. 발달장애인 생애사, 당사자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훈련 중이거나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해에 2018년에 만났던 청년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눈도 맞출 수 있고 어떤 작업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 지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신경다양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그보다 조금 어려운 글자를 다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해 과정을 아직 다 떼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글쓰기 수업만 한 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수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보조를 맞춰주면 충분히 이들이 의사소통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해에도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22년인가 23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책은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자인해서 제작했던 것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썼던 글을 글씨체 그대로 넣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작업량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선별 과정에서 다시 다시 똑바로 쓰는 정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해서 작성자들 그러니까 필자들의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죠. 처음에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책의 제목이 나는 꿈꾸는 사람입니다인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이 저는 장애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꽃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고 누구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미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리스타라든가 뭐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발달장애인 그리고 또는 다운증후군 정도면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용납하지 않죠. 최근 들어서는 사실 발달장애인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경험이 부족한데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9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위에 있는 사수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가 기다려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의 성장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실 발달장애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그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다려줄 수 없죠. 발달장애 청년들과 처음 수업을 했을 때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그들과 라포를 형성하는데도 2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매주 만나니까 8번 정도 만나니까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있을 만큼 기관이 넉넉하게 자리를 열어놔야 되고 수업 시간도 길게 장시간으로, 그러니까 장시간이라는 얘기는 1회가 뭐 4시간 5시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4개월 5개월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출한 글을 보면 처음엔 잘 못 알아듣다가 좀 친해지고 나니까 이 개개인의 특성을 알게 되고 이 청년은 자폐가 있는데 고기능, 이 청년은 자폐가 있는데 약간 지적 능력이 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한 청년이구나, 이런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들이 쓴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한 것 같은 문장이 쫙 이어지다가 본인의 감정이 중간중간에 쏙쏙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잘 안 하는 레크리에이션이긴 한데 과거에는 그 소풍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소풍이라는 게 요즘 말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 별다른 유희 놀이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풀에 나무나 숲에 쪽지를 숨겨놓고 거기에 이제 상품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걸 찾아오는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글 안에서 이 작성자의 진심을 읽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의 언어는 똑같지 않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로서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제가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어를 번역 없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겠지만 마치 외국어가 존재하고 각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와 의사소통 체계,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쌓인 손짓이라든가 뭐 이런 제스처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신경계에서도 신경다양인들도 각자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통으로 이쪽 부류는 이렇게 표현해 라고 묶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개개인의 언어가 각자의 세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거를 여유가 있다면 맞춰줄 수 있겠죠. 여유가 있으면 맞춰줄 수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 그래서 이들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있어도 시간이 있더라도 비장애인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장애인의 말을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은 좀 들었죠. 3년 넘게 청년들과 생애사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달까?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예를 들어 미영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참가자 중에 요 청년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청년이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이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동명이인이었어요. 미영이었어요. 이 청년이 김미영이라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박미영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름이 똑같네요. 그랬더니 네, 저희 같은 학교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같은 학교 나왔어요? 나이도 같아요? 나이도 같대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알았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참가자인 김미영 씨가 박미영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한테 상냥했고 친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둘이 성인이 돼서 28, 29이 됐는데 박미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돼서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김미영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모교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청소 일을 하고 복지관에 옵니다. 계단 청소를 하는데 여름에는 청소 일을 갔다 와서
계단은 에어컨도 안 나오고 미끄럽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더 미끄러워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조금 더 좋은 일을 아니면 노동 조건이 조금 더 나을 순 없을까? 그거는 사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한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계단을 닦는 것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 기꺼이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일자리를 없앨 수도 없는 일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그 김미영이를 비롯한 수업 중에 만난 청년들은 제가 들어가면 마치 무슨 BTS가 온 것처럼 환호를 해줍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만이거든요. 일주일 만인데 보고 싶었어요. 뭐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 복지관 1층에 카페가 있고 본인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 커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막 뛰어내려가서 아메리카노를 사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그림으로 요 이제 표지 그림으로 우리가 컵홀더 슬리브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어느 수업을 가더라도 저를 그렇게 환대해 주는 곳은 없어요. 복지관 수업이 저에게 주는 것은 강사비 이상의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그런 경험은 사실 해봐야지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런 흔하게 장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적장애나 뭐 자폐나 이러면 본인들의 세계에 빠져 있다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한다 해서 감정 처리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시가 하루 종일 하지마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떠들면 안 돼요. 금지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에게 보다 나은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발달장애 있는 친구들 놀리면 그 친구들 평생 기억해요. 우리 수강생 중에 참여자 중에 자폐이면서 고기능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은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저한테 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데 좋은 말 할 것, 예쁜 말 할 것, 네가 화가 날 때는 너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확인할 것.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그런 훈련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이런 짓 하고 그러지. 발달장애인들 중에 제가 만난 복지관에서 만난 청년들은 저는 화가 나면 귀가 빨개져요. 저는 화가 나면 얼굴이 뜨거워요. 저는 화가 나면 심장이 막 뛰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사인이 신체적 반응이 오면 장소를 옮긴다거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 환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비장애인들은 그런 훈련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고를 일으키죠. 훈련이 잘 된 장애인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에 더 갇혀요. 제약을 많이 받아요.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폐의 고기능이었던 청년이 저에게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 괴롭혔던 애들 이름 써도 돼요? 쓰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글을 세상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공개할지 여부는 나중에 문제죠. 그래서 써보자고 했더니 중학교 때 누구 성과 이름을 정확하게 몇 학년 몇 반 때 누구가 나에게 춤춰보라고 했다.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누구가 나에게 바보라고 놀렸다. 나는 바보 아닌데. 그리고 그 고기능의 자폐인이었던 그 여성 청년은 자기가 자폐증 환자라는 거는 안다. 하지만 자기는 머리가 나쁘진 않다. 그런데 나는 왜 취업도 할 수 없고 대학도 갈 수 없냐 라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게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이 뭐 수연이었다 그러면 수연 씨도 대학을 갈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죠. 장애인이 위험하지 않아요. 누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장애인 술 취한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죠. 우리 사회는 아주 일부의 장애인들이 통제받지 않거나 훈련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에 그대로 노출됐을 때, 또는 그를 누군가 케어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일에 대해서 포커싱하고 그들을 차별하기를 서슴지 않고 비난하고자 애를 쓰는데, 이런 과정이 모두 다 인종차별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종이 없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한국 사회는 인종이 없기 때문에 인종을 만들어서 타겟팅해요. 그게 지역주의로 나타나고, 장애인 비하로 나타나고, 여성 혐오로 나타나고, 어린이 혐오, 노인 혐오, 전부 다 인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장애인에게 뭐 친절해야 돼요, 휠체어를 밀어줘야 돼요, 아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먼저 돕지 않아요, 이런 인권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우리가 도대체 왜 장애인을 차별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뒤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차별은 절대 종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 노키즈존이 나타났을 때 그걸 강력하게 막았어야 돼요. 소상공인의 곤란함이라고 얘기했으면 안 돼요. 그 노키즈존이 발생하게 만든 나쁜 사람들이 있죠.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다가 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를 들이대면서 통제를 하고, 그 외에 어린이들은 환대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무수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즘 MZ, 청년들, 청소년들이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져 있다, 문제다라고 하지만, 장애인권 교육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을 똑바로 받은 청소년, 청년들은 장애인 차별하면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게 보편적 정서예요. 모든 청년과 청소년이 장애인도 마음껏 차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장애인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중년층 이상의 기득권들의 편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나? 다른 쪽에 새로운 인종을 발견해서 그들을 테두리 안에 묻고 또 다른 차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만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얼마나 불행한가.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발달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를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청년이나 당사자의 생애사 쓰기 교육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기관은 그냥 자문만 받으셔도 좋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해왔던 작업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면 마무리 인사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갑자기 뚝 끊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끝!